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분기가 온 거는 좀 아쉬운데 그래도 2분기가 와서 부장님 또 뵈니까 반갑긴 하네요. 아, 예, 날씨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상, 센티상 좀 네. 기분이 좋게 투자를 하는 분위기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더 오를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현재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올해 전체 흐름을 본다면 저는 뭐 하반기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분기는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갈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연말 목표치를 그러니까 24년 타겟을 2,850으로 제시드리고 있지만 2분기는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형성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과열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 뭐 증권가 분위기도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2,800 뚫을까? 900도 갈까?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자꾸 3을 네. 얘기하니까 네. 그 3천을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떻게 부장님은 보십니까? 뭐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이요? 예, 근데 하반기예요? 하반기는 오. 가능한데 4월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오버슈팅이 나와서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상을 넘어서 2,800에 안착하고 2,900, 3,000 가는 그림들은 좀 하반기로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750에서 2,800선에 굉장히 중요한 밸류에이션 레벨이 다 모여 있거든요. 네. 네.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2,7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2,750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이유도 이 레벨을 뚫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2,800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그림. 두 번째로는 채권금리가 레벨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11배를 넘어서 12배, 13배 갈 수 있는 그림. 세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은 떨어지고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이익이 레벨업 되는 그림이 좀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가능하다면 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4월에는 미국에서 세금 납부가 있기 때문에 네. 시중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금리를 보면은 좀 3월 FMC 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 좀 이르거든요. 오늘 밤 발표되는 PCE 물가, 4월 10일 날 CPI 물가가 네. 헤드라인 물가는 반등을 이어가고 그리고 코어 물가는 둔화 속도가 정체된다고 한다면 채권금리가 여기서 4% 밑으로 내려갈까?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네.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은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하다 하더라도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를 확인하는 과정.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8만 원, 17만 원, 18만 원 가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그 실적을 뛰어넘는 그림들을 보여줄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5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네. 최근 그러니까 3월 25일 이후 나온 8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5조 5천억에서 5조 7천억이거든요. 그걸 넘어서야지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단순하게 5조를 넘는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시장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네. 건데 이 기대감에 어느 정도 보통 수준으로 충족할 만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오히려 시장에서 쇼크로 받아들일 네, 가능성이 그럴 있고 가능성이 계속 가려면은 이거보다 좋고 더 네. 좋은 게 나와야 분명히 되는 나와야죠. 건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게 일단은 하반기 그리고 이번 2분기까지도 한번 증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FOMC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6월이긴 한데요. 먼저 3월 FOMC부터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3월 FMC는 안도할 수는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은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때 등락을 보면은 결과가 딱 나오니까 시장이 팍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네. 증시가. 그러다가 이제 왜 반등을 했냐면 24년 점도표가 유지됐다.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다. 근데 뜯어보니까 25년은 하향 조정됐고 그리고 경제 전망, 물가 전망 다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장중에 좀 밀리다가
거기서부터 시장이 치고 올라간 거는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때문이었는데 물가나 경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시그널들을 던져줬는데 그래서 저는 안도할 수는 있지만 좀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되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주 말 그러니까 오늘 밤 발표되는 PCE 물가가 헤드라인 PCE는 반등을 하고요. 네. 코어 PCE는 좀 둔화됩니다. 정체됩니다. 이 코어 PCE 정체가 13개월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히 내려왔다가 멈추는 그림이 나올 거고 4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도 헤드라인 CPI는 2달 연속 반등을 하고 그리고 코어 CPI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유효한가라는 것들에 대한 도전 그리고 4월 11일 날에는 3월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FMC는 끝났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해석 과정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본다면은 좀 길게 보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기는 좋은데 금리는 인하해 줄게. 네. 근데 왜 제가 2분기는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드리냐면 4월,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그러니까 2분기에는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고요. 유럽은 여전히 경기 성장률이 그쵸. 0%대고 네.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2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그림들이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금리 인하를 6월에는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될지 왜냐하면 또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견조하고 네. 인하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2달에서 석 달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지표들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부장님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월 FMC에서 점도표 3번을 내놨는데 갑자기 바꾼다?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저는 12월 달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12월이요? 예, 주목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네. 뭐가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하냐, 물가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거는 뭐가 나빠져야 금리 인하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한 3% 후반이면 고민을 하겠죠. 근데 5.5입니다. 예. 예. 연준이 제시한 롱거런이라는 장기 기준금리보다도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5.5에서 4%대로 가는 그림들은 정상화라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6월 FMC에서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만약에 물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좀 더디게 한다든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6월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월 금리 인하가 스타트를 끊기는 지금 시장에서도 기대하기 네. 좋은 타이밍이 네. 맞나요, 이제는? 뭐 좋은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예. 빠르면 좋겠죠. 그렇긴 예. 한데 좋은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적절한 타이밍. 생각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6월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3분기부터는 네.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요. 중국도 4% 후반 경기로 올라오고 미국도 이제 4분기쯤에는 바닥을 잡을 겁니다. 경기가. 그러면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럽과 중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신증권에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유동성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하반기엔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는 2분기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반기에는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 증시 영향력은 또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단순하게 금리 인하 된다고 뭐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성장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최근 보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성장주가 좀 반등을 하는 네. 모습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3.85, 4%대가 바닥이었는데 그 레벨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좀 성장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는 달러도 좀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달러 약세력을 높이면서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는 대형 성장주, 수출주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수출주죠. 이제 반도체도 사실 네. 이미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몰리고 몰려서
아까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코스피 2,800, 2,900, 3,000 가능하냐 결국 같은 질문이에요. 네. 결국 이 숫자를 반도체 랠리가 네.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도주로서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네. 과열이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있을 수 생각을 하고 있고. 있어서 네.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지 예.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반도체는 뭐 놓치지 말자. 하지만 지금은 좀 쉬어갈 때니까 서두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주도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2,800 그리고 하반기엔 3,000까지 가까이 네. 올라간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반도체만의 힘으로는 그쵸. 지수가 끌어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네. 그 안에 이제 보조적으로 그 다음 대장, 그 다음 섹터들이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디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성장주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업종이 반도체, 조선, 2차전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새 업종을 저는 트로이카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좀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업종으로는 뭐 인터넷, 자동차, 뭐 저밸류,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를 전 자동차로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조선, 2차전지가 끌어가고 하반기에는 그리고 인터넷 자동차가 좀 가세해주면서 시장 레벨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이 사실 안정세로 갈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증권사 리포트에 좀 전망을 보니까 1분기 오히려 환율이 높아가지고 자동차가 호실적을 기록할 수 네.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좀 다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동차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실적은 작년부터 너무 좋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하나 변수는 4분기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오닉 7을 생산하고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IRA 법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자동차가 밸류 프로그램 플러스 자체 산업 동력들이 하반기에는 붙어줄 수 있어서 좀 자동차를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 뭐 피카운 논란 작년부터 매 분기마다 있었습니다. 없어지고 있죠? 네,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안심하기도 이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업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측면에서 자동차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자동차 그리고 연내 최선 업종으로는 반도체, 조선, 2차전지가 꼽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사이트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